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라디오 비평을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한 수 읊겠습니다. 새누리당 야 임마 무슨 소리 하시나. 국정원 욕하는데 니네가 왜 난리야. 국정원 새끼한테 뭘 받아 처먹었나. 아니면 니네들이 원래부터 한통속이라고 하는 실언절기입니다. 새누리당 야 임마. 해석하자면 변방과 진지에는 찝을 짓고 들과 숲엔 말을 풀고 무슨 소리 하시나. 무장들이 밭을 갈고 있으니 언제나 아름답도다. 국정원 욕하는데 국가는 원한을 품기로 정하면 연약한 꽃자루는 떨어뜨려야 하거늘 니네가 왜 난리야. 진흙이 들어가도 길 밖으로 나와도 난초는 묻들판을 다스릴 모습이더라. 국정원 새끼한테 나라의 정치는 멀고 희망을 찾는 건 사납고 위험하지만 뭘 받아 처먹었나. 여러 곳에서 말없이 벌거벗는다 해도 두렵지 않아라. 아니면 니네 둘이 그대는 그대 내면에 마주하여 무엇을 꾸짖고 무엇을 근심하는가. 원래부터 한통속. 원컨대 거친 잡초며 질갱이 다 펼쳐놓고 한가로이 바구니를 이어볼까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새누리당 야 임마 무슨 소리 하시나. 국정원 욕하는데 니네가 왜 난리야. 국정원 새끼한테 뭘 받아 처먹었나. 아니면 니네들이 원래부터 한통속이라는 시인데요. 한겨레 21에 이번 호에 실린 시입니다. 이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하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아름다운 시를 읽었으니까 어제 있었던 한 가지 해프닝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 혹은 저질의 대명사죠. 새누리당 대변인 김태엄이 문재인 의원을 놓고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고 얘기했다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완전히 한 칼 단단히 먹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장난 좀 그만해라. 문재인 의원이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니 인터넷에서 중학생들 하는 글을 따와서 쓰신 모양인데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이야말로 대변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최하수다. 그러면서 네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황우여 대표는 국민에게 황당한 우려를 주는 의원이고
김태흠 의원은 흠이 엄청나게 큰 의원이냐. 대변인이 만남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국회 브리핑룸의 이름인 정론관이 동네 복덕방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대변인 이름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변인 업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 나름 이 업계에서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니 충고 잘 새기시라. 이렇게 박영진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대변인직을 맡아온 경력 때문에 박영진 대변인은 여야 현역 대변인 중에서 가장 최장수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김태흠 씨, 말 함부로 하다가 이번에 정말 한 칼 단단히 먹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중학생 쓰는 말 따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은 수준 보여요. 그리고 그 교학사 친일 교과서 무슨 뭐 포화 속어로에 나오는 그 학도병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진을 인터넷에서 그야말로 출처도 밝히지 않고 사진을 썼는데 그 사진이 또 틀린 사진이에요. 인터넷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쓰는 게 큰 문제입니다. 물론 과거 이른바 개혁 진보 진영에서도 확인을 안 하고 쓰다가 된통 많이 당하긴 했는데요. 아마 뒤늦게 인터넷에 뛰어든 때문인지 정말 요즘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자칭 보수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최동욱 보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결백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라! 라고 종용하더니 최동욱 총장이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응수하자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선전 효과는 크겠지만 실제로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의혹 정도의 이를 사실로 단정하고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아니라면 당신이 입증해보라라고 하고 억울하다는 호소를 역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죠. 이 신문의 김대중 고문은 탤런트 장자연 씨의 죽음에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풍문이 일자 칼럼을 썼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불댔습니다. 조선일보부터 그런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난데없는 검찰총장 혼외 아들 보도도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다고요. 수개월 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매일 극우단체들이 종북 총장 최동욱 물러가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낯익은 관제 시위죠. 검찰에서는 2달 가까이 최동욱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미행당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TK, 즉 대구 경북 출신 검찰 원로들이 수기 끝에 최동욱을 내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일련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정말로 최동욱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부정선거 이 의혹을 파헤치고 그리고 원세훈과 김용판을 기소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서 최동욱을 내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공작을 벌였다면 이건 정말 정껏이 물러나야 할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둡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첫 사설은 칼럼이 아니고 사설은 한국일보 어제 특정한 한국일보의 사설 새로 불거진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 통화 의혹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댓글 사건 발생 이후 국정원 간부들과 새누리당 인사, 경찰 수뇌부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을 확인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댓글 사건이 발생한 12월 11일부터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6일 사이 통화 내용 분석 결과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통화 내역에 등장하는 인물은 차문희 당시 국정원 2차장과 박완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새누리당의 권영세 당시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경찰에선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다수의 수사 책임자 등이다. 네. 통화 내역을 조사해가지고요. 그 시점과 통화된 횟수 그리고 통화 시간 등을 분석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화를 했는지 금방 다 나옵니다. 정말 이거 대단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통화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물론 영장을 제시하면은 가능하고요. 본인이 또 동의해주면은 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 불필요한 전화, 일회성 전화 싹 없애버리고 자주 통화한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하고 그리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시간대에 통화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비록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무슨 의도로 뭘 위해서 통화를 했는지는 금방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이런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서 그야말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거의 초월당할 뻔한 혹은 초월당했거나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던 박빙의 시기에 있었던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겁니다. 권영세, 그 핵심에는 새누리당의 권영세가 있고요. 국정원에는 차문이라고 국정원 2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변함없이 공판이 김용판입니다.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는 김종명 당시 국정원 3차장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김 전 청장과 식사를 함께하고 이후 3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쪽과는 박 전 국장과 단 한 차례 통화한 사실만 있다고 답변했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왜 서둘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느냐였다. 여권 후보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경찰 수뇌부의 공명심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하지만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정치권과 국정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도 발표 시기도 조율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그야말로 호통을 치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의 통화내역 조사를 딱 해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용판이가 그야말로 공명심에 날뛰어서 혼자서 그런 짓을 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얼버무리려고 했죠. 근데 검찰 조사를 딱 해보니까 권영 씨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서상기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아니 김용판이가 미친놈도 아니고 왜 자기 죽을 짓을 하겠어요. 거기에는 그 중앙고리인 국정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큰 이익을 얻을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 인천시의 그 투표 결과가 말하자면은 전국적인 투표 결과와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인천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만약 그때 12월 16일 경찰의 수사 발표가 실제로 박근혜 지지 댓글을 썼다라고 발표가 됐다면은 지금 발표됐던 것처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조작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진실 그대로 발표됐더라면 선거 결과가 대선 결과가 뒤집어져서 무려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11%포인트 이상 이긴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뻔한 거죠. 결국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국정원 댓글녀의 그 사건이 아무 힘이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한국일보의 특종, 즉 검찰의 통화내역 조사 결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댓글 사건 발생과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까지의 6일은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었고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유권자들도 수사 진행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국정원과 대선 후보 측 인사, 수사 책임자들이 수시로 전화해 의견을 교환했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일 뿐 아니라 경찰의 축소 은폐 행위에 공모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거론된 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 앞으로의 공판에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네. 이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면은 결국은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는 그런 여론으로 흘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과연 검찰이 어떻게 추가 조사를 할지 정말로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속했죠. 아이비의 이럴 거면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열찬 정자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열찬 가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력소리, 살아오는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촛불 집회. 과연 여기서 접어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 가야 하느냐? 오늘 한겨레신문 촛불 집회의 진로라는 칼럼을 쓴 이도움 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연일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를 물타기 하려는 국정원의 치졸한 이석기 사태가 터지고 야성을 오래전에 상실한 민주당이 발을 뺐는데도 11차 촛불 집회에 2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내일 저녁에 서울 광장에서 12차 범국민 촛불 대회가 열린다. 네, 내일, 즉 금요일 저녁 7시에 서울 광장에서 12차 범국민 촛불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입니다. 가을, 시위하기도 좋은 계절이다. 삽상한 바람이 볼을 스치는 광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어디로 향하여 촛불을 들 것인가. 가까이로는 국정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특검이 국정원과 경찰, 박근혜 캠프의 커넥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이 집회가 임계점을 돌파하는 운동이 될 때 이는 현실로 변한다. 연한 나무 젓가락도 약하게 힘을 주면 부러지지 않는다. 누르는 힘과 버티는 힘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임계점, 곧 힘의 균형점을 깨는 이상으로 행하지 않는 투쟁은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다. 정권과 자본, 정보기관이 끈끈하게 맺고 있는 힘의 동맹에 균열을 가하는 순간 촛불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권력에 주눅이 들고 신자유주의가 주입한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신이 만든 골방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극복하고 주체가 되어 참여할 때
그런 이들이 10만, 100만이 될 때 총칼이 없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정보기관이 끈끈하게 맺고 있는 힘의 동맹. 이게 이명박 집권 이후 지금까지의 현실을 딱 요약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힘의 균형을 깨는 이상으로 행하지 않는 투쟁은 시작하지만도 못한 거죠.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죠. 권력에 주눅이 들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신이 만든 골방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극복하고 나 스스로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의 주체로 참여할 때 비로소 총칼 없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촛불은 국정원 개혁을 넘어 참여 민주제의 착근을 향하여 타올라야 한다.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으나 그 결론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등장, 친일 세력과 유신 잔당의 집권 유지다. 대의민주제의 한계다. 우리는 오직 선거일에만 주인으로 호명되어 하나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이들을 놓고 차악을 선출하는 일을 반복했다. 국가와 자본, 중도의 최면에 걸린 민주당으로 인하여 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소수자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신자유주의의 야만과 폭력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독점 체제를 해체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이 독점을 깨는 운동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변형 과정이자 역사적 구성물이다. 노동자와 농민, 소수자가 연대하여 지역의 풀뿌리부터 주민자치를 하고 시민위원회 형식으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통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민주주의다. 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바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세력들의 숫자는 적고 그들만으로 집권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차악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최선은 다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촛불은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실현되는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양은 교회 권력에 맞서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계몽의 기획을 행하면서 이를 확보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의사소통적인 이성을 갖추고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공동의 장으로 끌고 와서 공공의 정점으로 바꾸어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전통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마을 단위로 침탈할 수 없는 민중들의 영역인 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인민주권을 확보하였으며 마당을 중심으로 공론을 형성하고 노동력과 생산도구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양반이나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생각하면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런 장을 서울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의 광장이나 마당에 열어나갑시다. 그곳에서 국정원 계획에서부터 쌍용자동차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를 공론화합시다. 이도훈 교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중들은 신자유주의적 탐욕과 경쟁심, 이기심을 내면화하여 정치 참여에 냉소적이다. 해고와 실업, 생존 위기에서 온 공포는 종북을 호출하고 전체주의란 괴물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광장에서 온몸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다. 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물론 최근의 여론조사 별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종종 그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신뢰가 가지 않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가 박근혜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해고와 실업, 생존의 위기에서 오는 공포가 바로 종북을 호출하고 전체주의라고 하는 괴물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막는 게 바로 우리 세대의
의무이기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대, 60대가 돈이 많다 해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주체다 운운하는 그런 시원찮은 삼류신문의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50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후발 세대들이 역사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절망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구원하면서 그야말로 민초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국가스탄의 촛불 듣고 있습니다.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잘하면은 조합원가의 숫자가 줄고 박근혜 정권이 욕을 먹으면은 조합원 숫자가 느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사실, 그것과 조합원 가입의 좀 뭔가 침체라고 할까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면은 저희 같은 방송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KBS, MBC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언론 떠받치기에 의한 이 인기 곧 사그러질 것이 분명하고요. 저희들은 박근혜를 비판하는 방송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금력, 자본을 비판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보듬고 나아가야 될 민초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하는 그런 공정한 방송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올해 2만 명만 돌파해도 저는 대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올해 3만 명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TV 영역으로 조만간 진출할 겁니다. 정말 일반 MBC나 KBS와는 전혀 다른 TV 뉴스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겨레 신문의 사설 오류투성이 역사교과서에 환호하는 새누리당,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새누리당을 비판한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일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주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11일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에 초청 연사로 나와 좌파 진영이 학문과 교육 등 이념 분야에서 절대적 다수를 형성해 10년 안에 한국 사회가 전복될 수 있다는 등 메카시즘으로 가득 찬 발언을 토해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가 숱한 오류로 점철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좌파 세력의 공격이라고 맞받아쳤다. 네, 나 이 사람이 정말 학자인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습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깬 거는 이인호라고 교수 있습니다. 그 양반이 뉴라이트의 또 그 열렬한 지지자라는 사실 듣고 좀 깼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주류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들을 썩어왔던 겁니다. 학자라면 모름지기 해석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이라고 하는 공주대 교수는요, 이런 기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교과서는 독재정권 미화와 편파적인 역사 해석 정도의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오류투성입니다. 3.1운동 직후 일본이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했다. 이건 명백한 오류예요. 사실 왜곡입니다. 곳곳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절비합니다. 이런 엉터리 교과서를 만든 것은 학자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창피한 기색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좌파 척결의 중요성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교수의 이날 발언도 허위 사실과 편향된 인식으로 가득 찼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잘못된 나라라고 인식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사진을 여과 없이 가져다 쓰는 바람에 오류투성이 교과서가 됐다는 비판이 무성한데도 그는 여전히 인터넷상의 허황된 말을 끌어다 강연 재료로 활용했다. 네, 이 이명희 교수인지 의심스러운 이 인간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은 이명희보다 더 한심한 게 새누리당입니다. 의원들이 50여 명이나 몰려들어서 이명희 교수의 강연을 박수쳐가면서 들었더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구매에 맞는 발언이라면 그 말이 역사적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친일사관에 물들어서 항일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저열한 인식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은 이 모임을 이끄는 김무성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 안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내 차기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김 의원이 갑자기 역사교육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 의원이 들고 나온 역사전쟁은 참으로 보기 역겹다. 자라나는 세대가 배우는 역사교육 문제는 되도록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김 의원이 역사인식이 제대로 박힌 정치인이라면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만든 학자를 불러 엉뚱한 강의를 듣기보다 교과서에 기술된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관계부터 바로잡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네.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원했건 원치 않았건 새누리당에 워낙 인물이 없어서 그랬건 그렇지 않았건 새누리당의 차기 주자로 한 9%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전쟁 운운하면서 친일 사건을 미화시키는 그런 일에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입니다. 물론 연좌제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 친일파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무성 의원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럴수록 처신을 더 가리고 살펴서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야 함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역사전쟁 운운하면서 친일파들의 친일 미화 교과서 이거는 역사교과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일본의 극우 중에 극우라고 불리우는 후쇼샤 교과서보다도 더 일본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정말 쪽팔리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경향신문도 역사 왜곡 논란을 이념전쟁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유사한 내용의 사설을 썼는데요. 이 내용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권과 보수 진영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근현대 역사교실 강연에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학문, 교육, 언론 문화 등 이념 관련 분야에서는 좌파가 이미 절대적 다수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교학사 교과서 비판을 좌파의 공격으로 돌렸다.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주창했던 김 의원도 비슷한 논리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다. 이미 우려했던 바이지만 역사교과서 논란을 이념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이 같은 기도가 결국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좌가 옳고 우가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에서 좌파가 득세한다면 그건 우파의 논리가 그야말로 친일파의 논리와 똑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성을 상실한 채 빨갱이 색깔로만 무장하는 그런 식의 저열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패를 거듭하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정신 똑바로 박히면은 그래서 이런 친일파들을 갖다가 비판하면은 좌파라고 보는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경향신문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의 쟁점은 누가 보더라도 이념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비판대에 오른 것은 친일 독재를 합리화하는 듯한 역사 수술에 이어서
역사적 사실관계의 오류와 왜곡, 표절, 출처 표기 잘못, 저작권 침해 시비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지적사항이란 얘기죠. 진짜 쪽팔린 줄 아세요. 최소한의 오류를 인정하고 100배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좌파 공격이라고 본질을 호도하는 건 정말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대 교수라고 하는 이명이 정말 교수 맞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틀린 걸 지적하면은 고칠 생각부터 해야지. 좌파의 잘못이 공격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참나. 이명희 교수는 강연 내내 역사 문제를 한국대 종북으로 재단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역사학 교수를 할 게 아니라 국정원을 가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대 종북으로 재단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상대 진영을 좀비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와 극단적인 정오 언설로 교과서의 부실과 오류를 덮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역사학계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요. 교학사 교과서는 이념 논쟁 소지가 있는 사안을 뺀 명백한 오류만도 29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념 문제를 떠나서 학교 현장에 미칠 갈등과 혼란이 더 극경됩니다. 사람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가지고 입시 공부를 하면요. 오답을 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교과서를 누가 채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일파 혹은 기독권 커넥션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려고 드니까 문제인 거죠. 이런 수준 이하의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전쟁을 벌이려다가 궁지에 몰리자 구시대적인 색깔론과 이념전쟁으로 물타기 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초래될 국가적 분열과 갈등이 더 걱정됩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역사 왜곡 논란을 이념전쟁으로 호도하지 말라! 이런 지적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